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8년 연속 판매 1위. 부산에 있는 한 시장 골목인데요. 한 남성이 수상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갑을 빼가는데요. 과연 이 남성은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죠. 녹색 타이즈를 입은 사람들이 미국 지하철에 나타났습니다. 단순 퍼포먼스일까 싶었는데 갑자기 승객들을 폭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오산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저희 자보니까 갑자기 소방차 소리 들려오고 현관문 여니까 거기 지금 연기로 가득 차 있고. 놀란 주민들이 연기를 따라가 본 곳에서 발견한 건 바로 건물 2층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오우, 엄청난데요? 네. 여기 불 나요, 불. 여기 불 난다고.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와, 내려와. 건물. 건물 내려와야 되는데. 오,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난 건물 유리창을 뚫은 불길이 외벽을 따라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 내부에 남아있던 주민들,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진짜 뛰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2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건물 2층 주민들은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배관에 매달려 있는 등 아찔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옆에 여기 불 나. 여기 지금 옆으로 번질 것 같아. 도시가스 터질 것 같은데? 야 터지겠다 동훈아 일로 오라. 터진다. 게다가 그는 일단 가스배관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외벽을 타고 흐르는 불길로 힘껏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일단 끄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번지지만 않게끔 최대한 나오는 것만 막아보자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뿌렸던 것 같아요. 없어. 그런데 인근 건물엔 비치된 소화기가 더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상인이 어느새 자신의 가게 소화기를 챙겨와 정훈 씨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앞장서서 눈앞에 불길을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소화기를 뿌릴 때 골목에서 소방관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아래에서 위로 뿌리고 여기서는 옆으로 이제 뿌려가지고 같이 이제 진화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선 내부에 고립돼 있던 인명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화기에 의한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어서 저희가 더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초동 조치를 해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죠. 솔직히 무섭죠. 무서운데 그냥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소화기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재 당시 주거 밀집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건 단 2대의 소화기뿐. 그래서 그는 이웃을 위해 사비를 드렸습니다. 주변 건물마다 설치해둔 소화기들은 언젠간 이날의 정훈 씨의 행동처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약 석 달간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검은 봉지에 꽁꽁 숨겨왔던 그 소문의 실체는 시장에 등장한 한 남성과 그 남성의 뒤를 집요하게 쫓던 두 남성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딱 보는 순간 드디어 이제 밀린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아니 바깥에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CCTV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지난 25일 한 여성 손님이 가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급히 다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볼일을 보던 사이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는데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갑.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다시 되돌려보던 대원들. 그런데 갑자기 한 행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수상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 봉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남성의 손. 가리고. 알고 보니 지갑 분실은 바로 절도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설마 아니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CCTV를 확인 순간 동일 범행을 확인하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미 석 달여 전 이 시장에서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에 확인된 것만 이미 2차례 지갑을 훔치고 달아났던 상습 절도범이었던 건데요. 그랬군요. 석 달여 만에 또다시 벌어진 범행 소식에 지구대도 이례적으로 사복 차림의 순찰 근무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순찰만 약 3시간째. 시장을 돌던 심지호 경사의 눈이 번쩍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석 달간 틈만 나면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시장 바닥을 이잡듯 뒤졌기 때문입니다. 99%는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1%가 혹시라도 우리가 엄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기다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은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범행에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걸렸네요. 자, 남성은 지난 범행 때처럼 검은 봉지를 챙겨듭니다. 그리고 늘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장바구니 카트를 노렸는데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시도하는 남성. 눈보다 손이 더 빠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미 그의 뒤에선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주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성공하지 못한 후에도 남성은 집요하게 카트를 따라다니며 범행의 때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더 집요하게 그 뒤를 추격하는 대원들. 뒤따라 붙은 걸 이제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저 시장 밖으로 황급히 발걸음 옮겨서 도주를 시도했고요. 사람들에 섞여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가는 남성과 그 틈에서 추격을 이어가는 경찰. 그렇게 석 달간 이어진 끈질긴 추격전의 결말. 6월달, 6월 10일, 6월 19일 조금 전에 또 시도하는 거 동기들고 시도하는 거 영상 촬영됐고요. 소매치 관련한 기록 체포입니다. 지금부터 현 시간부로 모든 지구대로 기록 체포합니다. 아시겠죠? 금과구 사건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정가 16범에 동일 정가가 15범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출소해서 6월 달부터 이제 부전 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물색한 대상자들의 특징이 있었다는데요. 시선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있지 않고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범인이 검은 봉지를 가리고 그 장바구니에 있는 기존품들을 살짝 빼가는 그런 수법으로 했습니다. 소매치기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의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되겠죠. 은행 ATM에서 한 여성이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이닥칩니다. 여성은 당황했는지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지난 29일 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여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핸드폰을 건네자 한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조심히 검은 봉지를 꺼내 반대편 여성에게 건네는데요. 봉지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성. 재빨리 밖으로 나가더니 때 맞춰 온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여성이 부른 택시였는데요. 청주 간다는 무전을 받고 여기로 왔는데 청주만 알고 왔지 주소는 내가 모른다 했더니 문자를 주고받더라고요.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던 여성. 누군가 연락한 후 그제야 주소를 말해줍니다. 내가 느낌이 이상해서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돈을 받아서 이체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 현장임을 직감한 그는 침착히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여성 몰래 통화를 시도합니다. 화면을 가리면서까지 몰래 건 전화 상대방은 바로 경찰.
여보세요? 아줌마가 53살이에요? 여보세요? 53살이래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야. 누구세요? 택시 타고 오래요. 외호차까지. 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피해자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오창 어디쯤으로 하는지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갈 것 같은데. 아까 주소 찍은 데가 오창 중앙로 건지 맞죠? 일단 좀 시간 좀 끌어보실래요? 빨리 가라 그럴게요.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택시는 이미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놓칠세라 운행을 멈추고 쫓아갔던 택시기사. 그 승객이 자꾸 이제 저를 이제 피하려고 그러고 조마조마했죠.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여성의 인상착의를 알리는 사이 근처 상가의 은행으로 향한 여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마지막 단계인 송금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여성은 보이스피싱 지시책이 시키는 대로 입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이 증발되나 싶었던 바로 그때 은행에 들이닥친 한 사람이 이를 제지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는데요. 다행히 아직 모든 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 조금만 늦었더라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연행했는데요. 3천만 원 중 이미 송금한 100만 원과 택시비 5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도 찾았습니다. 이제 가정을 갖고 꾸미고 이제 사는 입장에서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 다행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어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걸까요? 피해자 상대로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보다 일부 더 낮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3천만 원을 교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현재 사기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 피눈물 흘릴 걸 알면서도 저지른 중한 죄. 그 처벌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 예기치 못한 상황은 너무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학교를 마치고 같이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학생분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한 은빈 양. 놀란 마음도 잠시 몸부터 나섰는데요. 그 남학생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답니다. 그 시간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의 사람들도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좀 와달로. 왜 맞았다고? 해줘요 빨리. 승객분들도 뒤에서 다급하게 기사님이 살려달라고 나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뭐 망설임 없이 그냥 차에서 내려서 달려간 거죠. 긴급 정차 후 서둘러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간 원섭 씨. 의식과 함께 맥박을 확인했는데 그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맥박이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심정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은빈 양에 이어 시작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멈추는데요. 저는 의식이 돌아왔다고 느껴서 심폐소생술 멈추고 한 번 더 이제 말을 걸어보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손끝 발끝이 약간 강시처럼 쫙 펴지면서 경직이 됐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닥친 위기. 갑자기 남성의 몸이 경직되기 시작한 건데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곁에 있던 은빈 양과 친구들이 경직된 몸을 풀어주고자 남성의 다리를 주무릅니다. 동시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원섭 씨.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모두가 숨죽여 현장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때 기적적으로 남성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2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눈이 떠지면서 이제 손 흔들 때 그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죠. 아, 조금 돌아왔구나.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준 시민들. 심정지 사항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거의 그 심장이 멈췄다는 거에 준해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 처치라는 개념은 되게 잘 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상황 종료 후 버스로 돌아온 원섭 씨.
차에 타고 계시던 이제 승객분이나 주변에 119 쪽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시고 구조 요청해 주신 분들 계시고 제일 먼저 그 용기 있게 심폐소생술을 1차적으로 해준 그 여고생에게 용기 있는 그런 행동에 대단하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춘 사람들. 그 선량함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열린 학폭위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의 팔을 잡은 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업어치기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팔에는 그날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완치 기간까지만 2년이고 수술이 몇 번이 더 남았는지도 몰라요. 모든 체육 활동 아예 불가능해요. 지금도 체육 시간에는 보건실에 가 있고. 자, 복합 골절이 일어나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 되고 좋아하던 체육 활동을 포기하게 됐다는데요. 갑자기 밭장트자라고 해서 아이가 교실로 들어오면 계속 빼내고 마지막에 엎어치기로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그랬다고 그렇게 진술했어요. 학교에서도 경찰에서도. 자, 이번 일로 인해 외상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 문제는 사건 2달 만에 열린 학폭위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애를 선정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의가 시작됐어요. CCTV를 띄워놓고 시작부터 혹시 자세히 봤어요? CCTV? 직접?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듣다 이거 그만하라고. 저희 아이는 CCTV를 보지 못한다고. 그럼에도 계속 CCTV 얘기가 나옵니다. CCTV는 얼마 동안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 실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에게 CCTV를 자세히 봤냐는 질문이 시작됐고요. 피해 학부모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CCTV를 보기 힘들다, 그만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 CCTV 관련한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학폭위 이후로 피해 학생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다시 재발하면서 2차 피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없다면 진술을 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2차 피해를 가면 어떡해요. 화면 걸릴 거. 그냥 그때 생각나고 다친 거, 맞았던 거 다 생각나고. 자, 상처는 아물어가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멍.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오롯이 혼자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를 지켜줘야 하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대응 그쪽으로 하는 게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자,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만 믿고 2달을 기다렸던 학폭위. 하지만 피해 학생은 더 큰 상처만 받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법률상으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주업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심의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률에서 제정했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실제 학폭위 심의위원회 직업 비율을 보면 일반 학부모와 교원이 전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 폭력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2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심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날에 몰아서 심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이제 학폭위에서 할당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졸속으로 학폭위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이 있었음에도 가해 학생과 함께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온 결과가 등교준비 15일. 우리 아이는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학교 가서 물어보래요. 학교 가서 물어보래요. 피해자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좋아요.
그러면 선두를 했는데 5일 동안 걔가 결석을 하면 선두가 될까요? 자, 피해 학생 측은 등교 중지 15일이라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총 5가지 항목을 두고 심의위원회 점수를 통해 처분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 과연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전학이거든요. 그 5가지 지표 중에 4개 이상에서 가해 점수로 만점을 받아야 이제 되는 점수인 거죠. 형사적으로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세부적으로는 없고요. 심의위원들 간의 합의로서 이거는 매우 높음이다. 이건 높음이다. 이건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사건의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높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지속성 부분의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 분리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법령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촉을 금지할 건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한테 교육권 침해라든지 뭐 수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업도 받아야 되고 등하교도 잘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학폭위.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다시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관객들이 구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팬들이 공격을 가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압을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경기장에서 도망치던 관객들이 압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축구 경기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밤 10시까지 이어졌던 축구 경기가 끝나자 어디선가 관객들이 구장 안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팀 관객들도 모여들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홈구장에서 원정팀을 상대로 거의 20년 넘게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24년 만인가 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던 이제 관중들이 그 패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갑자기 이제 난입을 한 거죠. 상대방 팀도 싸우려고 경기장에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관객들 간의 다툼이 과격해지자 경찰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루탄까지 진압에 동원되며 관객들은 이를 피해 일제히 경기장 출구로 몰려들었죠. Panik semua, kondisi kacau, semua orang berebut pintu keluar dan di sisi lain pintu itu terkunci dan panpel mematikan lampu. Jadi kondisi gelap di tribun. Bukan cuma di dalam aja, Mbak. Di luar juga penuh gas air mata. Di warung semua juga ditembaki semuanya. Banyak sekali teman-teman kami kehilangan nyawa karena petugas yang nggak memanusiakan. Kami kecewa banget, Pak, atas tindakannya. 하지만 경기장의 안전지침과는 달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결국 문 앞에 수만 명의 관객이 엎어지고 깔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기장에 일하는 스태프들도 이제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사람들도 지금 이제 멘붕이 와서 문을 연애만이 아마 경향도 없었을 거예요. 그 스태프들 중에서도 도망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출구 자체도 좁은 데다가 경기장 내부에는 오로지 4명의 구급대원만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 수많은 부상자가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최대 수용 인원이 3만 8천여 명인 경기장의 입장권이 무려 4만 장 넘게 팔린 게 밝혀지면서 관객 간 싸움을 떠나 예견된 인재라는 비난이 커졌죠. Sangat miris sekali. Soalnya kemungkinan ini adalah yang pertama sejarah di Indonesia kejadian korban sepak bola sampai 어린이를 포함해서 131명이 사망한 이 참사에 시민들은 국제축구연맹과 정부를 향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은 사고 진압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다며 월드컵 개최 금지 등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좀 승복을 할 줄 알고 좀 성숙한 관객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구체적인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루탄 사용하지 말고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탄에 빠진 인도네시아. 스포츠라는 축제가 다시는 비극의 현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하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유지 중인데요. 완전 이전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어저께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갔는데 관광객이 정말 미어 터져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일상 회복과 함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범죄인데요. 지난 4일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 녹색 전신 타이즈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탑승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른 승객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시민의 만류에도 이어지는 폭행. 폭행당한 여자애들이 되게 어린 19살 여자애들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울면서 엄마한테 외계인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초록색 쫄쫄이를 입은 거였고 휴대전화를 뺏어서 현장을 떠났는데 아직 못 잡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These two poor girls were like having to take on like 10 women and it bled into the car and no one really knew what was going on. So it was so chaotic and no one went in to help. 다행히 현재 여러 명의 범인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배 중인데요. 모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들인 것들이 밝혀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쩍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앉아있다가 뭐 두들겨 맞고 이거 보고 있는 핸드폰을 막 훔쳐서 달아난다거나 그런 범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음악도 너무 크게 듣고 그러지 말고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교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실 안에 속옷만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 마치 과거 미국의 노예 경매를 연상케 하는데요. 노예 경매를 다시 재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아이들이 SNS에 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노예 경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It's just sad. It really is sad because it's like we're all equal. It really sucks. We are in 2022 and this is still happening. This is not okay.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 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이 축구팀의 출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옛날에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슈잖아요. 아무리 애들이지만 너무 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처벌해야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를 위해 오랜 전쟁도 불사했던 나라 프랑스. 최근 프랑스의 배우와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이 행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Until the women of Iran are free, we are going to stand with you. Jian, Azadi, women, life, freedom.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자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라서 히잡까지도 여성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 보니까 유명인들을 시작으로 SNS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인증을 하는 그런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의 시작점은 이란인데요. 지난달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간 20대 여성이 의문사하며 이란의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로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히잡 의무를 폐지하고 해당 여성이 사망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죠. ننگ بر جمهوری اسلامی. ننگ بر حجاب اجباری. 이란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좀 이제 보장이 됐었던 나라인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의 어떤 자유가 모두 박탈된 그런 나라다 보니까 훨씬 더 박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결국 히잡 의무화 반대 운동은 이란의 현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는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میخوان سوار بشن بر یک موجی
و ایجاد بلوا و اغتشاش کنن. خیال میکنن که با این نوع حرکت ها میتونن ملت رو متوقف کنن. 심지어 이란 정부가 이 시위에 대응하기 시작한 후 시위 참가자 중 의문사한 여성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침묵을 깬 이란 여성들의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오래전 이미 히잡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선 거죠. We don't want headscarf for women. That's discriminatory. We want equality for everyone, despite their gender. I cut them for show my solidarity with the women in Iran because it's the minimum things that I can do. 연대 시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독일 등에서도 이어지며 점점 규모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단단한 연대와 투쟁 끝에 이란 여성에게 드리워졌던 탄압과 차별의 장막이 걷히길 바랍니다. 지난 6월 대마초 재배와 섭취를 일부 허용한 태국. 최근 북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아이들과 교사들이 사망했는데요. 자기 아들을 찾으러 어린이집에 갔으나 자기 아들을 찾지 못하자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총과 칼을 이용해서 살해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낮잠을 자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범인은 귀가 후 아내와 아들마저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범인이 마약 사건과 연루돼 파면된 전직 경찰인 것이 밝혀지면서 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ทราบว่าวันที่ 7 คือวันพรุ่งนี้นะครับก็จะไปขึ้นศาลแล้ว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พอคนที่หลังจากให้ออกมาแล้วก็ยังคงไม่เลิกพฤติการนะครับเลิกพฤติกรรมก็คงมีการเสพยาบ้าอยู่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 아무래도 대마초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마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제 누그러지니까 그에 대한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오열하는 학부모들. 아이 24명을 포함해 무려 38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เขาก็มาการยิงที่ศูนย์เด็กเล็กว่ามีครูท้องโตๆกี่คนแม่ก็ว่าก็มีแต่น้องพรคนเดียว He is our loved one. He is 2 years 11 months. 게다가 과거 불법 총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겪었던 태국.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등록된 총기만 소지가 가능하지만은 총기 소지에 대한 좀 그런 관리가 허술한 편입니다. 그래서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총기 규제 그리고 마약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서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태국.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피고인 고양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의 하나, 벌금형. 이 벌금형을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 법원행정처에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 일명 차등 벌금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 지난 6일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차등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으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같은 죄를 지었는데 소득에 따라 벌금을 좀 다르게 매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산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차등 벌금제는요. 21대 국회에서 일수 벌금제라는 이름으로 2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논의만 잘 진행된다면 도입될 수도 있는 제도인 건데요. 대체 이 차등 벌금제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시죠. 현재 저희 나라는
총액벌금제라고 해서 총액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벌금형은 현재 총액 벌금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법조항에 적힌 명확한 금액에 따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나 동일한 벌금을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 이게 이제 차등벌금제 내지는 일수벌금제 또는 재산 비례. 이게 그 제도의 취지예요. 여기 법정에선 한 피고인. 떨리는 목소리로 선처를 구해보지만 하루에 5만 원씩 1년 벌금을 선고합니다. 고정된 벌금을 받는 총액 벌금제와 달리 차등 벌금제란 사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기간을 정하고 개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 하루에 내야 할 벌금을 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낸다는 건데요.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면 소득 비례형,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고려해서 매기면 재산 비례형 벌금제라고 부른다네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더 많은 벌금을 내고 서민은 더 적은 벌금을 내라.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1912년 차등 벌금제가 최초로 시행된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대상자의 재산이나 생활 소득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해서 하루에 대한 그 급여가 측정이 되고요.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수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총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02년에는 핀란드의 유명 통신 장비 제조업체의 부사장이 과속으로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본인이 내는 세금이 본인의 그 삶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모두 대학교까지 공짜고 공립병원도 무료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많게는 소득의 50%가 넘는 세금을 내는 핀란드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심지어 국세청에서 전 국민의 소득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수입 공개 전통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자산에 대해 투명하니 차등 벌금제도 잘 유지될 수 있었겠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려면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구금이나 노역에 처해지는 비율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에 대한 체감이 다 다른 건데요. 그렇다면 차등 벌금제를 시행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풀어보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월 소득이 한 200~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주는 형벌 효과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큰 의미 없이 아마 500만 원을 납부하고 그냥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나는야 산업 스파이. 나라보다 돈이 먼저다. 핵심 기술을 팔아먹어주지. 저 약속한 기밀 문서는 가지고 왔지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에이, 걸려도 어차피 벌금형 나오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돈이 얼만데요? 그쵸? 벌금 가지고 그냥 내고 말지. 입금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형벌을 좀 작게 해준다? 그럼 징역도 작게 해줄 거냐?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같은 형벌인데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냐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총액으로도 그걸 올리면 똑같이 올리면 되는 거죠. 현재 벌금 수준이 정말 형벌로서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기존의 벌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면 되지 굳이 복잡한 차등 벌금제를 무리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하자.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느냐.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정확하게 드러난 사람들에게만 이게 되지.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차등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벌금도 많이 못 내요. 아니, 척 봐도 좋은 동네, 좋은 집, 외제차까지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속여 벌금을 줄이는 꼼수를 쓸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국세청이나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이런 관련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의 소득 조회를 하게 되면은 금방 그 금액이 나오죠. 재산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을 추정하는 규정도 둘 수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살고 있는 집이나 소비 패턴 등을 토대로 경제력을 추산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벌써 이것만 가지고 학자들이 논의를 했는 게 20-30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죠. 오래 논의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도입을 했다가 7개월 만에 이거 반대가 너무 심하다 해서 폐지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부작용이 없다면요. 그건 벌써 세계 각국에 다들 도입했겠죠. 동일 형벌이 우선이냐, 동일 효과가 우선이냐, 어느 쪽이든 부디 진정한 평등을 위한 법이 됐으면 합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게 만드는 간식. 디저트라든지 이런 빵이라든지 당이 섞인 음식들도 많고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죠.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만뿐이 아니죠. 과도한 당분 섭취가 몸 곳곳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혈당이 몸에 굉장히 넘치게 되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심혈관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알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단맛.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만 봐도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인지 먹을거리가 먼저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바야흐르 무설탕 제품의 전성시대. 이제 당 걱정은 좀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요? 설탕을 빼고도 감쪽같이 단맛을 내는 게 참 신기하죠. 대체당이라는 게 인공 감미료라는 말을 쓰죠. 자일리톨, 솔비톨, 말티톨, 에리스트리톨. 무설탕 제품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에리스리톨 같은 당 알코올이 첨가됐기 때문인데요. 그 알코올은 아니에요. 약간 상쾌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이란 말을 쓰기는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대체하는데 나중에 얘가 메탄올을 만들어내요. 주류에 쓰이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이 생성된다고요? 메탄올 그런 공업용이죠. 사람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메탄올을 만들어내니까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양을 보면 워낙 극소량이어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설탕 대신 당 알코올을 첨가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당이 덜 올라가게 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혈중 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도 안 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당과 구조가 비슷한 당 알코올을 뇌에서 당으로 착각해도 혈중 포도당 농도는 이론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체당은 보통 이제 몸에 들어와서 대부분이 이제 흡수가 안 된 상태로 장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단맛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중의 당 농도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설탕 못지않은 달콤함에도 혈당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자, 이제 마음껏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혈당을 올리게 할 수도 있고 비만이 되고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상당히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법한 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죠. 이것도 그런 걸까요? 분명 당 알코올은 가짜 당이고 그래서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죠? 결국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분자 구조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인공당 같은 경우, 말티톨 같은 경우도 설탕은 1g당 4칼로리 에너지를 내지만 1g당 2칼로리 정도, 설탕의 반 정도의 칼로리를 내는 거예요. 그 양이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그 칼로리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탕보다는 덜해도 우리 몸을 살찌우고 혈당을 높이고 부작용도 유발한다는 주장.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에 신경 쓴다는 참가자가 8시간 동안 금식한 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121로 공복 혈당 장애가 의심됐습니다.
과연 당 알코올이 들어간 과자를 먹으면 혈당은 어떻게 변할까요? 섭취하고 20분이 지났을 때 다시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문처럼 혈중 포도당 농도가 꽤 높게 측정될지 아니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자, 그 결과 133으로 정말 혈당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혈당은 2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설탕만큼은 아니지만 칼로리도 한 뭐 반 정도 있고, 예, 그리고 흡수율도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대체당들도 있어요. 혈당도 사실 무설탕이지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부 당 알코올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혈당 상승만이 아닙니다. 이제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그렇게 다 되지 않거든요. 장에서 이 흡수 안 된 그 대체당들 물질들이 다 남아있다 보면 결국은 가짜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균의 증식보다는 유해균의 증식을 도와서 장내의 미생물 균총의 그 성향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해균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소화기관에 흡수되지 않은 당 알코올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가 인식을 하고 있다가 먹다 보니까 얘가 아니네? 왜? 실제로 당이 들어오면 단맛을 느끼면서 좀 이따 혈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안 올라가네? 우리 에너지를 쓰여야 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몸이 알게 되는 거죠. 뇌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생리적으로 단 거를 원하고 칼로리가 있는 진짜 당을 원하다 보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먹게끔 자발적으로 몸에서 생리적으로 막 욕구가 일어서 우리는 칼로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대체당을 먹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걸 자꾸 탐닉하게 되고 찾게 되고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몸이 가짜가 아닌 진짜 당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는데요. 장에 있는 세균들의 분포가 바뀌면서 비만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면서 건강한 당 섭취의 창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씁쓸하네요. 특히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과량 혹은 적정량 이러한 표기를 쓰는데 과량이 어느 정도가 과량인지 젤리를 2봉지가 과량인지 1봉지가 과량인지 과량 섭취를 주의하라는 표시는 있지만 과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적어도 주의점은 확실히 인지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과한 섭취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첨가물인데 이제 그 첨가물이 안전하냐 그리고 그거는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나 당뇨병에 상관이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게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과량이나 적정량의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않을까요? 오늘은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의 영향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입니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9도로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 너를 보고 싶어서 이어서 동상